다시 한번 복습하면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지막에 배웠던 가장 중요한 파트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세부적인 이 부분의 알고리즘을 이제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가장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요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지도학습,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지도학습이랑 비지도학습에 대한 각각의 특성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본격적으로 강화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버뷰하는 요 슬라이드에서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도학습이라는 거는 결국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은 데이터를 어떻게 주어져서 이 알고리즘이 학습, 그러니까 반복해서 무언가 답을 찾는 것에 어떤 방식을 줄 것이냐에 대한 방법입니다. 결국 핵심은 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레이블, 즉 정답을 알려주면서 학습하는 방식이고요. 크게 보면 회귀와 분류라는 방식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귀에는 결국 y 변수가 연속형이어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y라는 건 결과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류는 범주형, 즉 범주가 있는 카테고리여야 됩니다. 소위 연속형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수치를 예측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내일의 주식이 몇이시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범위를 얘기하지 않고 정확한 수치를 얘기를 해야겠죠. 예를 들면 이번 학기 나의 성적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 예측되는 게 몇 점이냐라고 정확한 어떤 수치, 하나의 수치를 물어본다면 그 수치가 연속성상에 있는 0부터 100점까지의 연속된 숫자의 범주에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회귀라고 통틀어서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어느 그룹에 속할 것이냐에 대한 확률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범주형이라고 하는데, 역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컨대 계속 이직할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이 뭐 계속 다닐 거냐, 아니면 전직할 거냐, 각각 우리가 이런 범주가 있다면 그 범주에 들어가는 확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직할 확률이 85%야라고. 그러면 그 그룹의 어딘가에 속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는 엄연하게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는 레이블, 즉 정답이 없이 학습을 하는 겁니다. 소위 그럼 정답이 없이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유사성, 유사성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특성이 비슷하냐로 묻습니다. 이 특성에 비슷한 것들을 우리는 이런 특성이라는 것들을 소위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변수가 되겠죠. 변수화해서 이것을 수치화, 소위 정량화해서 좌표에 그린 다음에 그 좌표에서 각각의 거리를 잽니다. 네, 그것은 뒤에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클러스터링, 군집화가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개발자가 되실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론적으로 또 앞으로 그 중간고사 이후까지는 아마 이론적인 내용들을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의 핵심은 여러분들 이걸 딸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핵심은 이 분류 안에 어떤 것들이 있고 대표적인 예를 들면 군집하는 비지도 학습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매칭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다음 중 예를 들면 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라고 했을 때 뭐 사용자 집단을 그룹화하는 군집화가 있다, 클러스터링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오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화학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하신 거였고 나머지는 조금 제가 빠르게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앞으로 계속 다루게 되는 머신러닝에서 학습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학습이랑 최적화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학습은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입력해서 얘한테 반복적으로 답을 알려줄 것이냐라는 거고요. 최적화는 어떻게 똑똑하게 만들 것이냐 두 가지의 우리는 문제를 이제 다뤄야 되는데 학습의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는 한 번 이제 일회성으로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답을 찾는데 AI가 여러 번 반복해서 답을 찾아가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찾는 거거든요. 이때 우리는 목적 함수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오브젝티브 펑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자, 그래서 목적 함수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자, 잊지 마셔야 될 게 목적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값하고요. 예측 값의 차이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한 차이예요. 차이.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목적 함수를 쓰는 제가 이게 녹화를 제가 해보니까 요 컴퓨터에 지금 제 노트북에 이게 마이크가 달려 있어서 제가 이렇게 와서 하면 소리가 갑자기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제가 이쪽에서 좀 강의를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실제 값하고 예측 값은 충분히 계산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측을 한다는 거는 가상의 값을 우리가 정한 거고요. 계산을 한 거고요. 어쨌든 수학적으로. 실제 값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도래할 값이잖아요. 비교를 하면 돼요, 차이를. 그런데 이제 이 목적 함수는 여러 개가 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 정확도로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저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정밀도로도 할 수 있고, 뭐 등등등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쓰는 머신러닝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목적 함수는 지금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로 loss 펑션, 손실 함수입니다. 존 아니고 손이에요. 네, 손실 함수입니다. 제일 많이 써요. loss 펑션. 지금 여기 loss 펑션이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제가 딱 한마디로 알려드리면 이게 오차라고 하는 정확도라는 거는 매번 계산할 때마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가설을 정해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주고 그 안에서 AI가 계속 반복 계산하면서 패턴, 규칙을 찾는 건데 그 규칙을 찾는 거에 있어서 이제 정확도라고 하는 건 평균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매번 틀리는 로스라는 건 이제 틀리는 오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매번 오류를 계산해서 오류가 제일 적어지는 횟수만큼만 딱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손실 함수를 쓴 겁니다. 자,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정확도로 목적 함수를 해도 되긴 되는데 우리가 정확도라는 거는 몇 개 중에 몇 개를 맞춘 건데 그 비율을 계산하다 보면 평균값으로밖에 회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값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여기서는 평균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적의 구간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에러가 제일 낮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에러가 낮은 부분, 이거를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로스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에러랑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에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에러라는 거는 한 번에 있어서 한 번 시행했을 때 거기서의 오차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번 반복했을 때는 우리가 에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에러가 뭐 줄거나 에러가 늘 수가 없잖아요. 에러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때는 로스 펑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것을 최적화를 통해서 얘를 오차를 줄여주는 걸 찾는 건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직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직을 예측하는 모델이 몇 번 학습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기준점을 찾을 때 에러가 가장 적은 횟수만큼 반복을 하면 되겠죠. 자, 그거를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 내에서 반복적으로 AI를 통해서 학습을 하면서 그걸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말씀드린 거니까 좀 넘어갈게요. 자, 네. 회기도 결국은 회기도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한마디로 회기라는 게 이 x 변수가 우리가 뭐 독립변수라고 가정할게요. 독립변수가 다른 종속변수 y 값을 얼마큼 예측하는가의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네, y는 하나의 값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시간 관계상 자식의 키라고 하면 보면 우리가 y를 자녀의 키라고 하면 자녀의 키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녀의 키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단일 변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x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예, x는 원인이라 보시면 되겠죠. 원인 여러 개가 있을 거고 그 중에 예를 들면 뭐 엄마의 키라든지 아빠의 키 같은 게 수학적으로 만약에 이걸 이제 함수에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녀의 키가 정확하게 예를 들어 엄마가 170이고 아빠가 2m다라고 하면 자녀의 키가 대략적으로 한 190쯤 나올 것 같아라고 정확한 수치로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연속형 수치로 예측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회계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만 오늘 이제 회계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릴 텐데, 결국은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 건 결국 차원의 문제거든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근데 여기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수학 같은 거 공부하시다가 좀 더 어려우셨던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근데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1차원 방정식, 뭐 다차원 방정식 얘기할 때 그 차원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차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수의 수예요. 변수의 수.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2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최소 변수가 2개 이상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변수는 독립변수예요. 독립변수의 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 독립변수. 그러니까 뭐 정확한 얘기로는 input variable, 그러니까 입력하는 변수긴 합니다만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한번 듣고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지금 아직도 이제 지금 한 3주차 됐잖아요. 쭉 들으면서 아직도 이걸 왜 해야 되나 그냥 깔끔하게 공무원 시험 인생 한 방인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랑 별개로 사실은 이 데이터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를 하시던 익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과거의 공무원이나 과거의 뭐 공공기관 당연히 익히셔야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원, 변수수 잊지 마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분류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난 시간에 한 거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소속될 거냐, 어느 그룹에 속할 확률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확률로 얘기합니다. 확률. 그래서 오늘 회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뒷부분에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수업이 좀 알차게 진행이 된다면 뒷부분에 logistic regression 같은 경우는 결국 0에 속할 거냐, 1에 속할 거냐에 대한 확률을 제시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어느 그룹이라는 표현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그 자주 쓰는 원래 정확한 표현은 클래스라고 합니다. 어느 클래스에 들어갈 거냐? 클래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지도 학습 여기까지 딱 지난 시간에 하셨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비지도 학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비지도니까 우리가 레이블, 소위 이제 정답, 답이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정답이 없는 데이터예요. 정답이 없는 데이터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사회과학에서 특히나 우리 사회에서 보시면 정답이 없는 문제를 찾기 위해서 AI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VIP 고객이라는 거. 사실 VIP 고객이라는 거를 만약에 뭐 경영학에서 이걸 정의를 한다면 이거는 정의하기 나름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 회사에 아니, 우리 저기 점포에 많이 찾아온 사람도 VIP일 수 있는 거고 많이 찾아오진 않았지만 한 번 왔지만 한 달에 한 번 오지만 굉장히 비싼 물건을 사는 사람도 VIP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번 왔을 때 1,000만 원을 쓰는 사람이 VIP냐 아니면 뭐 10만 원씩 쓰더라도 거의 매일 오는 사람이 VIP냐 이건 정의하기 따라 다름인데 만약에 실제 데이터 내에서 그것을 우리가 정의하지 않고 데이터 내에서 답을 살펴보겠다고 하면 이때 VIP라고 하는 정의 자체를 아예 내려놓고요. 가설을 세우지 않고 데이터 내에서 정의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냥 가상의 좌표를 생각해 볼게요. 지금 제가 뭐 갑작스럽게 드는 생각이 이렇게 예시를 들자면 예, 두 개의 축이에요. 2차원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변수가 들어가 있죠. 밑에는 어, 빈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화점을 찾아오는 빈도로 가정해 볼게요. 자, Y축은 예를 들면 한 번이 아니라 소비하는 소비의 액수라고 가정해 볼게요. 소비액. 얼마 내 지출했냐? 지출이라는 게 더 맞겠네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제가 이걸 잠깐 마우스를 한번 바꿔서 좀 보시기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이저 포인트 보시면 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예 제가 여기 여러분들 화면에 공유했으니까 줌에서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빈도는 적고 소비액도 적은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쪽에 있는 사람, 요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요 제일 밑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자주 찾아오지만, 자주 백화점을 찾아왔지만, 예, 지출은 적게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할인할 때만 와서 빨간 딱지만 구매하는, 예,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지금 이쪽에 있는 요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요 사람은 지금 보시면, 빈도는 적지만, 뭐 한두 번 왔지만, 굉장히 큰 비용을 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에 기반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렇게 나눠지고 나면 우리가 이거 이제 자세한 방법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제 그 비주도 학습의 개념이 아니라 본차시 때 클러스터링 얘기를 하면서 길게 얘기를 할 텐데 예를 들면 이 그룹이 세 그룹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하단에 있는 A 그룹, 상단에 있는 B 그룹, C 그룹으로 나눠진다면 예를 들면 C를 우리가 VIP라고 하고 B 그룹은 잠재적 VIP라고 가정해 볼게요. Latent VIP. 네, 잠재적 VIP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금 충성 고객인 거죠, C는. B는 현재 충성 고객은 아니나 앞으로 충성 고객이 될 확률이 높은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 답은 인간이 달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하는 건 이게 계산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건 이제 인간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A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속된 말로 뜨내기 손님. 네, 차를 뭐 오든 말든 하는 손님.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미 쓰이는 VIP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뭐 특별히 뭐 안 해도 열심히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B 잠재적인 고객을 타겟으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본 매장을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뭐 쿠폰을 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답이 없는 것들을 찾아서 뭘 할 때, 그러니까 과거에 뭐 여러분들 좀 더 익숙한 뭐 정책이나 이런 쪽에서 보시면 뭐 컨설팅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과거의 컨설팅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좀 이렇게 뭐 CEO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이런 컨설팅 해주는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고용 서비스에 얘기를 한다면 고용 서비스에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실업자를 뭐 이렇게 나눌 때 우리가 뭐 단순히 다 실업자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C는 예를 들면 뭐 일을 할 마음도 없고 예를 들면 뭐 의지도 없고 지금 실업인 사람 이거를 제가 정의할 게 아니라 데이터로 정의를 하는 거죠. B는 예를 들면 지금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사람 A는 그렇지 않은 저기 취업한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눈다면 정책의 기조에 있어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게 조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정책 얘기를 할 때 저는 뭐 정책 전공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정책 얘기를 할 때 꼭 보면 이제 뭐 몇몇의 이제 전문가 집단을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스웨덴 모델, 뭐 독일 모델, 뭐 어디 모델 뭐 이런 거 찾아요. 그 차에 뒤진단 말이야. 이만한 책을 뒤져서 뭐 독일에서 이런 걸 하나 찾아와가지고 뭐 독일에 뭐 예를 들면 여기 저 어디에요? 여기가 천안이랑 비슷한 뭐 베스트팔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한 70만 명 좀 되는 이렇게 하더라. 고문을 그대로 갖고 온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근데 될 거였으면 뭐 진작에 됐지. 한국 사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의 한 명 한 명의 데이터에는 그 값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탑다운식으로 우리가 볼 때 막 뭐 어디 모델 하나 갖고 와서 뭐그 나라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니까 실업률이 줄어드는 그건 그 나라니까 그 나라의 문화, 인종 이게 다 팩트에 들어가잖아요. 데이터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뭐 굉장히 정책 전문가처럼 보이지만 뿌듯하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바라는 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 사이언스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 공무원들이 열심히들 하고 있는 건 저도 존중합니다. 근데 이 한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시대예요. 보시면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저출산이고 고령화고 한국 사회가 동력 잃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공무원들이 나중에 뭔가 이렇게 좀 획기적인 정책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실제 인구 집단에 근거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한두 명이라도 양성될 수 있다면 뭐 저는 사실은 그게 굉장히 그런 걸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세 번째는 강화학습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본 차시가 되겠습니다. 강화학습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강화학습은 우리가 비지도학습이나 지도학습하고 좀 달라요. 얘는 뭐냐 하면 자, 한마디로 좀 여기 써드릴게요. 우리가
환경을 조절하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 environment라고 하는데 환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강화학습에서는 자, 잊지 말고 적어주세요.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에이전트. 자, 소위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어떤 요 에이전트 죄송해요. 이렇게 하니까 좀 오해가 있네. 에이전트의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환경을 조절. 에이전트는 뭐냐면 예를 들면 좀 쉽게 얘기하면 뭐 주인공이라고 할까요? 타겟. 죄송합니다. 주인공보다는 타겟이 맞겠네요. 타겟. 그러니까 타겟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소위 뭐 여러분들 통계학에서는 종속 변수고 뭐 또는 목표 변수를 부르기도 하고 뭐 여기서는 타겟 표적이라고 그냥 부를게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뭐 저기 실업률 그 실업자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개선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타겟은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 환경을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서 이게 스스로 학습을 해요. 스스로 학습.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게임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임. 우리 예를 들면 태진 선생 게임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전략 게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실은 보면 게임에서 특정 어떤 액션, 행동을 취했을 때 예를 들면 리워드, 보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어렵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강화학습은 굉장히 좀 약간 앞서 보셨던 그런 개념보다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조절해서 우리가 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환경을 구성한다면 이 게임 캐릭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게임 캐릭터가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 스테이지를 이 클리어해라는 어떤 명령이 없이도 얘가 만약 그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포인트는 더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이 거북이는 많이 피해 다니면서 그 슈퍼마리오 게임에서요. 그렇게 해서 최적의 적은 시간 동안에 그 미션을 완료하게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한마디로 이때 목표라는 것은 자 보상을 받는 방식을 유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목표라는 것은 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예, 자 보상을 여기도 써드릴게요. 최대한 많이 AI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요. 받도록 행동을 개선하는 거예요. 개선. 자, 예를 들면 제가 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담배 피는 흡연자들한테 금연을 시키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1년에 보건복지부에서요. 그 흡연율 1% 줄이려고 돈을 몇 천억씩 써요. 몇 천억씩. 나를 주지 차라리 몇 천억을. 그렇게 해도 안 줄어. 이게 흡연율이 안 줄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연을 하면 보상을 주는 환경을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도학습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그 흡연자한테 지도학습이라면 당신이 담배를 피면 몸이 나빠져요라는 걸 알려주면 지도학습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주나요? 잘 안 줄어요. 담배값 보세요. 담배값에 막 폐암 이런 거 다 적혀 있어도 피는 사람 피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이 개선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여기 용어 하나 알아주세요. 강화학습에서는 펄리시라고 합니다. 이것을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얘기하자면 머신러닝 강화학습은 행동을 바꿔주는 건데 환경을 통해서 이때 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행동을 개선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펄리시 정책이라고 해요. 강화학습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정책이랑 좀 다르죠. 용어 자체는 용어는 비슷하지만 자, 이거 어디서 많이 쓰느냐? 제일 먼저 대표적인 거는 알파고였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2016년에. 몇 년생이시죠, 여러분들이? 혹시, 어이구, 그구만 29번 학생. 제가 번호를 불러서 미안. 아직 내가 여러분들 이름을 잘 못 외웠어요. 네. 03년생. 어휴, 03년도면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보자. 대학원 슬슬 생각할 때였구나. 03년도생. 아유, 그래. 진짜, 예. 여러분들 아버지 뻘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하죠. 그래요. 우리 그 학생 보면 2016년도에 알파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그걸 보셨어요? 13살 때 봤겠네요. TV에서. 바둑 마니아? 매니아? 바둑 좋아해요, 실제로? 네. 그쵸.
맞아요. 아유, 고마워. 이렇게 길게 또 반응해 주니까. 이런 것도 이제 저한테 강화학습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해주니까, 아, 친구들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그때 이세돌 구단하고 나왔을 때, 지금 그때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기는 방법을 할 때, 그 기보라고 하는 게 저는 바둑을 할 줄 몰라요. 전 뭐 정말 좋은 사람이죠. 사행성 도박 할 줄 모르고요. 뭐 술, 담배도 안 하지만, 뭐, 그쵸. 뭐, 예, 그렇습니다. 제 나이 머리숱도 많고, 배도 안 나오고, 완벽해요. 개인적으로. 네. 아무튼 간에, 이게 녹화가 되겠구나. 잘라내야겠다, 정말. 아무튼 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기보가 예를 들면, 그 바둑의 경우수가 되게 많아요. 칸이 많으니까. 그 열 곱하기 열승으로 하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보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주면서 이기는 답을 학습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알파고한테는 자연스럽게 기보를 다 주고, 만약에 이 바둑에서는 돌을 이기면 돌을 하나 빼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상대방 돌을 빼는 거를 파티브, 보상, 루여드라고 하고 만약에 내 돌을 뺏기면 이것은 퍼니시, 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얘한테 굉장히 확률적으로 이기는 정책, 예, 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얘가 정책에 따라서 이 폴리시라고 하는 정책에 따라서 AI가 가장 좋은 답을 찾아나가는 겁니다. 가장 빠르게. 그 외에도 하나만 더 적어드릴게요. 여기 없는데 우리 여기 한기대 학생들한테는 요 알파고보다는 여러분들 말고 이제 저기 어디냐 융합학과나 저기 뭐 이공계한테는 자율주행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에서는 강화학습의 로스라고 하는 그 코딩이 있거든요. 코드가 프로그램이 좀 더 나아가면 엔비디아의 아이작이라고 하는 이제 코드가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엔비디아에서 모든 이 GPU를 다 그쪽에 생산하기 때문에 특허가 그쪽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나온 그 프로그램이나 로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강화학습을 학습시키면 그때 강화학습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여기 5층에 융합학과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로봇계 같은 거 막 돌아다녀요. 그, 어, 반갑게 보시면 인사도 해주고 지나가면서 중얼거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강학습이지 하면서 로스로 했다면 그럼 걔네들 놀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고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뭐 딴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분위기 안 좋아서 빨리 지나갈게요. 자, 지금 요거 중요합니다. 별 3개 꼭 쳐주십시오. 오늘 하시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하는 거는 말씀드릴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머신러닝 이제 프로젝트가 여러분한테 프로젝트를 해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거 조금 무음으로 바꿔놓을게요. 저를 찾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좀 인기가 많아가지고 왜 자꾸 찾는 거야? 네.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셨을 때 만약에 공무원이면 이제 프로젝트 책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분들이나 기업이 뭐 또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문과 사회과학자로서 그 일에 이제 책임을 맡게 될 경우에 적어도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서 이제 AI 분야의 업무를 여러분들이 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파이프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연쇄적인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머신러닝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각 과정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기술교육대학이니까 좀 짧게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요 하나만 단계로 기술이라고 얘기하긴 했었어요. 예를 들면 데이터 수집을 겁나게 잘해. 그것도 기술이었어요. 데이터 수집을 겁나게 잘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기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뭐 하둡이라든지 뭐 저장하는 방법이긴 한데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처리를 또 겁나게 잘하면 그것도 기술이었습니다. 먹고 사는데 소프트웨어 이제 개발자들이 또는 뭐 이공계 학생들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처리하는 방법도. 그러나 이 또한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제가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분석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하고 조금 관계가 없을 수 있는데, 회사에서 이공계 중에서 이런 뭐 AI 쪽 이제 개발자나 엔지니어를 채용할 때에는 이 일련의 과정을 다 경험해보고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원해요. 그래서 등장한 표현이 바로
머신러닝 모델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각 과정이 연쇄적이다라는 거예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이 과정은 우리가 뭐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좀 다른데 보통 이제 5개 단계로 얘기할 때에는 제일 먼저 데이터 수집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모델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이에요. 뭐 인터넷, 센서, 뭐 외에도 뭐 외부 데이터, CCTV 데이터, 통신 데이터 뭐 등등 많습니다. 내부 데이터는 이제 회사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2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특히나 뭐 개발자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부족한 게 아니라 넘쳐나거든요. 다만 여러분들이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제가 막 공무원이 됐어요. 공공기관 좀 있어 보이네요. 공공기관이 됐어요. 뭐 전문가가 전문위원이 됐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런 이 프로젝트를 맡을 때 기관장 그러니까 그 사장 같은 거죠. 그 분이 이제 와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공공기관에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데 자네는 공공 서비스 정책학과니까 와, 이 공공 데이터도 다룰 줄 알지, 서비스도 할 줄 알지, 정책도 알지. 완전 우리 공공기관에 맞는 인재 옷이다. 그런데 데이터도 배웠네. 배운 가르친 사람이 와, 이 사람이 가르쳤어. 최고구나. 그러면 이렇게 불러올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을. 그래 놓고 만약에 데이터를 그런데 나는 외부 데이터도 없고 외부 데이터랑 CCTV 같은 겁니다. 통신 데이터. 내부 데이터. 우리 기관에 있는 원래 모아놓던 데이터도 없어요.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가공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재가공은 뭐냐면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데이터에 맞게 다시 가공을 해야 돼요. 재가공이라도 해야 돼요. 그것도 없어.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 그거는 좀 그러니까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데이터 자체가 이 분석할 수 있는 거에 이렇게 그 범주를 벗어나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하든지 없으면 재가공이라도 하든지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 한 명 뽑아놓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다 해주길 바란다면 예, 그 회사는 오래 다니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파이프라인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데이터 검토입니다. 데이터 검토 리뷰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아마 산업경영학과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품질이라고 해요. 데이터 품질. 이 산업공학과에서 많이 다루죠. 경영학과보다. 그 산업공학과라는 게 있어. 공대. 품질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 퀄리티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컴공이라든지 AI라든지 소프트웨어 학과랑 또 산업공학과나 산업경영학과 또 뭐 고용서비스학과 이렇게 두 분류를 나눴을 때 우리가 어떤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컴공이나 이런 소프트웨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분석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모델링을. 소위 코딩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 그러나 산업공학과나 뭐 우리까지 포함해서요. 또 제 생각까지 포함하면 그렇지 않다. 이 우리가 어떤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의 품질인 거야. 품질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옛날에 무슨 말이 있냐면 GIG요. garbage in, garbage out. 무슨 말이냐면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즉 데이터의 품질을 담보하지 않은 저질 데이터를 처음부터 구축해서 무언가 아무리 좋은 모델링을 하고 아무리 좋은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해도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진행된 프로젝트는 중간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데이터를 검토해서 데이터의 품질을 담보하는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애초에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들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면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소위 이때 품질은 뭘 보시느냐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한마디로 결측값, 빠진 값이 없는지 결측값이 많으면 분석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이상치. 뒤에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리굴레이션에서. 이상치는 여러분들 이상한 값을 얘기합니다.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값 하나 때문에 모든 값이 조금 이렇게 그 뭐 예를 들면 평균이면 평균값이 왜곡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데이터 전처리 단계입니다.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감독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라면 그래서 어떤 하청업체에 발주를 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바로 이 데이터 전처리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프리는 이전이라는 뜻이고요. 프로세싱은 처리한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거는 이 과정은 뭘 하는 거냐? 앞서 데이터 검토는 품질, 즉
데이터의 이상값이나 결측값을 보는 거지만 이때는 쉽게 얘기하면 자, 전처리니까 처리 이전 단계잖아요. 소위 우리가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AI가 학습할 수 있는 단계로 바꿔주는 거예요.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로 바꿔주는 단계. 여러분들한테 로우 데이터, 원시 데이터 이름이 원래 원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로우 데이터, 날것의 데이터를 줘서 바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는 분석 가능하게 처리가 돼야 돼요. 예. 예를 들면 숫자 형태를 범주형으로 만든다든지, 예.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이 필수 요 한 과목에 여러분들 이런 기술을 다 익혀가지고 그러니까 뭐랄까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그젠플만 저희가 할 건데 왜냐하면 바로 저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남성, 여성 같은 범주형 데이터도 다시 바꿔줘야 되고요. 예를 들면 BMI처럼 키나 몸무게 데이터가 있으면 파생 변수라고 하는데 이런 BMI 같은 새로운 변수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어렵죠. 대신에 이제 이런 수업이 한 두세 개 좀 이렇게 쭉 듣고 나면 이제 이런 모델링을 실제로 캡스톤 디자인에서 이공계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요 정의가 있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예. 자, 네 번째는 모델 생성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단계에서는 앞 단계에서 잘 처리가 됐잖아요. 이제 잘 학습 데이터로 잘 바꿔줬어요.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로 예쁘게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요리로 치면 예쁘게 다듬고 자르고 깨끗하게 세척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때는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소위 분석을 하는 거고 저희 수업에서는 다 좀 다루긴 합니다만 조금씩 가장 핵심이 되는 특히 이제 알고리즘을 계속 오늘 배울 텐데 회귀나 분류나 뭐 지수학습이나 비수학습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모델 생성 저 네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코딩으로 좀 대변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에 모델 평가입니다. 평가라고 하면 우리가 잘 만들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델이 얼마나 예측력이 좋은지 그 성능을 평가해야 돼요. 성능을 평가하는 건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손실함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적 함수 소위. 그러니까 오차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성능이고요. 오차를 줄이는 거 외에 또 성능이라는 건 정확도가 높은 것도 성능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길게 제가 따로 준비한 게 있으니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만약에 안 좋다면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예를 들면 분석 모델을 다시 더 첨단의 더 어드밴스드한 그런 알고리즘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데이터 전처리로 가서 조금 더 변수를 바꿔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이미 데이터 품질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3번, 4번 단계로만 뒤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를 수 있는데 해커톤 대회라고 있습니다. 해커톤 대회 이공계 선생님이 많이 하는데 뭐냐 하면 가서 데이터를 주어주고 이렇게 여러 팀들이 올라와서 그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최적의 이제 모델링을 만들어서 분석해서 결과값을 내서 경진 대회예요. 그렇게 해서 우승하고 막 그런 거 얼마 전에 한기 대회에서도 막 뭐 홍콩 가서도 우승하고 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학교가 참 훌륭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해커톤에서 보면 데이터 품질은 손댈 수가 없으니까 저 모델 생성이랑 데이터 전처리. 그러니까 모델 평가에서 성능이 안 좋으면 다시 회귀 돌아와서 3번, 4번을 더 고도화시키는 거죠. 그런 팁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술이라고 해요. AI에서는. 그래서 그런 기술교육대학교가 기술이 좀 우수한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쉬셨다가 좀 길게 쉬지 않고요. 잠깐만요. 이 녹음을 좀 중지할게요. 네. 자, 잘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걸 좀 통틀어 보면 결국 지도학습이라는 거, 학습 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눴고 지도학습 중에 우리가 그 수치 딱 하나의 값을 예측하는 소위 연속형 값을 예측하는 회귀가 있었고 방법으로는 그 다음에 어느 그룹에 속할 거냐라고 하는 분류가 있었어요. 지금부터는 그 꼭지에 맞춰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건 회귀입니다. 회귀. 왜냐하면 회귀가 많이 쓰여. 여러분들처럼 사회과학에서는 분류를 많이 쓸 수 있어요. 물론 어느 그룹에 속할 거냐. 그러나 실제로 많은 수의 분야를 다 통틀어서 보면 회귀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회귀 먼저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회귀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리가 그냥 잠깐 색깔 좀 바꿔줄게요. 색깔이 조금 안 보이니까 형광색이 아니라 흰색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회귀라고 하시면 뭐냐면 자, 잠깐만요. 잉크색 음, 펜의 색깔을 바꿔드릴게요.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자, 회귀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됐다. 자, x 입력 변수를 x라고 할게요. 입력 변수라고 하면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걸로 독립 변수예요. 즉 우리가 원인이 되는 변수, 원인이 되는 변수. 입력 변수 x를 넣었을 때 우리가 출력 변수 y가 나옵니다. y는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걸로 원래는 이게 그 종속 변수가 아니라 이것을 출력 변수라고 그래. outcome. 출력 변수인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말로는 종속 변수가 맞겠지. 자, 어떤 모델에 입력했을 때 우리는 어떤 펑션이라고 하는 이 상자 안에 x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집어넣으면 출력되는 y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 x가 어떤 수치든 범주이든 무언가를 집어넣었을 때 대체로 수치일 가능성이 높아요. 숫자죠, 숫자. 연속된 숫자. 넣었을 때 이 출력 변수의 값이 수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숫자로. 자, 아까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인 것처럼 예를 들면 부모님의 키를 넣으면 센티미터로 넣으면 y가 자식의 키가 나온다. 정확한 값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이 값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연속적인 이 일련의 숫자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든 예측되는 값이 숫자인 경우에, 수치인 경우에 여기서 조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연속된 수치예요. 그러니까 연속된 수치라는 게 어떤 답을 여러 개를 찾아달라는 게 아니라 답이 하나더라도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 키가 180이면 제 자녀의 키가 185다라고 했을 때 185라는 값이 하나만 나오더라도 185는 어떤 선택의 범주가 아니라 연속된 숫자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회귀 분석은 장점이 있습니다.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x를 넣었을 때 y가 튀어나오더라. 즉 입력 변수를 넣었을 때 출력 변수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장점 이외에 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 뭐냐 하면 이것도 중요한 말인데 여기다 좀 써드릴게요.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 답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뒤에서 이제 계속 그 말을 할 건데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표현을 쓸게요.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의 관계의 강도를 알 수 있어. 우리는. 자, 예를 들면 자, X가 지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고 얘기할게요. 이걸 좀 고급스러운 말로, 고급진 말로 다차원이라고 하지. 다차원 방정식. 근데 우리는 이미 제가 앞서서 쉽게 말씀드렸어요. 차원이라는 건 변수다. 변수의 수다. 다차원이라는 건 X가 하나가 아니라 X가 여러 개인 걸 얘기하겠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아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제 자녀의 키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X1은 아빠의 키, X2는 엄마의 키, 뭐 X3는 영양 상태, 뭐 이렇게 있으면 자녀의 키에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친 X가 뭔지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죠. 그 강도는 숫자로 우리가 수치화해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강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방향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향성이라는 거는 자, X가 증가했을 때 Y도 같이 증가하냐? X가 증가하면 Y가 반대로 떨어지냐? 이 얘기거든요. 자, 예를 들면 흡연 개수와 암의 관련성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암을 우리가 0점부터 100점까지 일련의 숫자로 수치화한다면 흡연 같은 경우는 흡연 개수가 많아지면 암의 위험도 점수가 이제 100이 뭐 위험하다면 같이 올라가겠죠. 근데 반대로 비타민 C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타민 C 같은 경우 몸에 좋은 거라고 가정한다면
비타민 C는 증가하면 암은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성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회귀 모델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조금 편하게, 약간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완전 긴장감을 빼시면 안 되고, 약간 편하게. 제가 정말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게 태블릿을 샀는데, 이거 밑에 거를 지금 연결이 안 돼가지고, 옛날 걸 쓰다 보니까 조금 필기체가 이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냥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회귀 분석에 그냥 용어가 등장하는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이게 꽤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19세기 후반에 영국인 프랜시스 골턴이라는 유전학자가 있었어. 수학자도 아니고. 예. 이 사람이 처음 사용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유전학자니까 뭘 연구했었냐면 당시에 이제 약간 우생 유전학 이런 게 있었어. 당시에 요 시대가. 그 히틀러가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막 저기 뭐 유대인들 뭐 저기 저 괴롭히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생유잖아. 뭔가 좀 유전적으로 뭔가 우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프랜시스 골턴이 어느 날 부모 키가 높으면 크면 자식 키도 크냐 요거를 연구하다가 이 사람이 재미난 걸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발견했냐면 부모의 키가 아주 큰 그런 집안의 자녀들이요. 부모만큼 더 크게 만약에 부모 키가 크면 자식 키가 더 크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자랄 거 아니에요. 한 10대가 거슬러 올라가면 막 키가 3m가 될 거라고. 그렇지 않고 나중에 이 자식의 키는 결국 계속 무한대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평균 키에 조금 더 가까워지더라라는 걸 발견합니다. 편하게 들으세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반대로 부모의 키가 작은 사람들은 자녀 키가 조금씩 늘더라도 영원히 이게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작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몇 대를 걸쳐 갔더니만 이 사람이 유전학적으로 봤더니만 평균에 가까워지더라. 예. 즉 전체 키의 평균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키가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이거 좀 편하게 들으세요.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리그레이션. 부메랑처럼 리그레이션은 어떤 의미냐면 영어로 획획획획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평균으로의 획이라고 쓰지 우리가. 그러니까 부메랑을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썼던 표현이야. 리그레이션. 자, 이게 지금부터 이 현상을 우리가 리그레이션이라고 정의할 거야. 리그레이션 뭐냐 하면 이렇게 처음에는 크고 작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 갭이 격차가 결국엔 돌아오는 거야 라는 표현으로 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이라는 이제 용어가 등장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거를 막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함수와의 관계를 뭐 좀 쉽게 얘기하면 정말 평균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서 극단적인 값들은 시간이 지나면 평균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중간고사를 끝내주기 잘 봤어. 예를 들면 근데 내 실력보다 엄청나게 잘 봤어. 예를 들면 근데 기말고사도 잘 볼 가능성보다는 내 평균으로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운동선수라면 생각해보세요. 그 2년차 징크스라고 그러잖아. 예를 들면 뭐 신인 선수인데 드리프트 때 엄청 잘했어요. 막 엄청 막 날라다녔어. 2년차 때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량이.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못해서가 아니라 원래 실력대로 평균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인 거지. 그래서 뭐그 이후에 막 칼 피어슨 이런 사람이 나온다고요, 이제. 그래갖고 이거를 회귀 분석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100년도 더 된 이제 개념이긴 한데 오늘날에도 뭐 경영학, 사회과학, 뭐 경제학, 통계학 등등등 많이 쓰이는 필수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회귀 분석의 통계학적인 관점, 소위 이제 수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통계학에서 우리가 이제 왜 통계학 설명을 하느냐? 우리가 통계학에서도 회귀 분석을 다루고 아마 이제 제 수업을 들었던 그 7명의 전사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배웠잖아요, 우리가 회귀 분석. 그리고 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나 AI에서도 통계학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연속형 수치들은. 이 회귀 분석에서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두 변수 사이에 먼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형을 그려요. 관찰된 두 변수 사이에 연속된 두 변수 사이에 연속된이 중요하죠. 연속된 변수 그러니까 수치를 얘기해요. 수치. 자, 연속된 변수 사이에 모형을 구합니다. 어떤 관계가 모형을 구한다는 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는 거야.
정적인 관계, 부적인 관계 이렇게 표현하거든.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떨어지는 건지,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같이 올라가는 건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관점에서 보시면 적합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원래 통계학적으로는. 적합도라는 게 뭐냐면 이제 통계학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굿업 피트니스. 굿니스 피트니스. 굿니스. NESS예요. 굿니스 피트니스. 굿니스 핏. 핏니스보다 핏이 낫겠네. 굿니스 핏. 예, 이것을 우리가 적합도라고 그래. 이거를 이제 영어, 한국말로. 그러니까 적합도라는 것은 자, 뭐냐? 핵심은 뭐냐? 자, 이 적합도라는 걸 제가 한마디로 설명해 줄게요. 아주 쉽게. 핵심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y를 우리가 종속 변수라고 그랬어요. 결과 변수, 종속 변수. 예를 들면 자녀의 키. 이 종속 변수라는 결과값이 자, 이게 종속 변수는 사실 결과를 얘기하는 거잖아. x는 독립 변수는 원인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키가 큰 거는 내 아버지의 키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키로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것이 x가 y로부터 얼만큼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영향치에 대한 수학적인 값이에요. 영향치에 대한 수학적인 값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구도 피트니스라고 한다. 무슨 말이냐면,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자녀의 키가 아빠의 키에 영향을 받는다면, 지금 이제 x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단일 원인이잖아요. 1차 방정식이잖아요. 1차 방정식. 그러니까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 벌써 답이 나오잖아. 1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1차원 방정식이라는 건데, 1차원이라는 거는 차원은 변수의 수라고 얘기했으니까, x가 하나구나. 자, 그러면 단일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 부모의 키, 그러니까 아빠의 키가 지금 자녀의 키에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수학적인 값을 구도 피스널에서 하는 거예요. 관계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뭐 종속 변수를 사람의 행복도를 생각해봐. 행복. 행복이라는 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게 무지하게 많다고. 저도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복하냐면 행복해요. 여러분들 가르치는 게. 원래는 좀 내가 원하던 좀 의대 쪽으로 가서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바랬던 꿈이었고, 그걸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었는데, 이 세상 일이라는 게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받아들여야 돼, 안 될 때는. 그걸 뭐, 어떡하겠어요. 뭐 세상의 법칙이라는 게 제가 신도 아니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실 지나게 되게 우울했다고. 엄청 우울해서 막 약도 먹고 그랬어요. 너무 우울한 거야. 이게 내가 지금 이게 맞나? 내가 지금까지 진짜 뭐 한 10년 동안 내가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잤거든요. 이렇게 노력했는데 진짜 막 건강도 안 좋고 지금 사실 수직 가능한 모든 변수 중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가설을 검증하고 싶은 걸로 선택을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회귀 관계를 추정한다. 자, 예를 들면 회귀 분석은 그 외에도요. 뭐 경제적인 지표를 예측하거나 실험 결과 분석하거나 소위 한마디로 하나만 좀 더 적어주세요. 인과관계를 인관 아니에요. 인과관계 커저리티를 커저리티를 검증하는 거예요. 커저리티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x가 3개 들어갔다고 해서 행복이라는 걸 다 예측하는 모든 변수를 넣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소위 그래서 이 회귀 모델은 어디까지나 이 모델의 예측에 이용은 될 수 있지만 그냥 경향이 이럴 것이다 정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소위. 소위 한마디로 데이터가 보여주는 경향성인 거죠. 그 데이터가 보여주는 경향성인 거야.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만약에 제가 행복이라는 조사를 북한 사람을 대상으로 행복을 조사한 거랑 남한 사람을 대상으로 행복을 조사하면 그 데이터에 따라서 행복이 다 달라져요. 우리가 중요시하는 가치가. 문화 인류적으로 다 달라진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해석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통계적인 관점에서는 결국은 두 변수를 정한 다음에 두 변수의 관계, 그러니까 x와 y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게 얼만큼 적합다는지를 고른 다음에 해석을 하는 건데 인과관계로 이게
완벽한 게 아니다. 그 데이터에 따라서 그냥 단순한 경향선만 알 수 있는 거고 절대적인 값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 행복은 소위 타인한테 그게 저는 노예라고 생각해. 우리 옛날에 막 그랬거든. 보면 조선시대 주인한테 잘 보이려고 막 그 스스로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주인을 내 스스로가 주인이어야지. 그래서 저는 한기대가 적어도 충북대, 충남대보다 높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생각을 해요. 물론 명문대냐라고 얘기하면 좀 모르겠어요. 그 명문대를 정의하는 게 너무 복잡해서 그, 그 명문대라는 말 세 마디에 그 세 글자에 온갖 뭐라고 그러죠? 그 막 그게 다 들어간다고. 그 뭐라고 그래요, 이게. 내 자존감이 낮아지고 막 컴플렉스 다 들어간다고.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회귀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중요한 개념이 이제 통계적인 게 아니라 이제 머신러닝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앞서 우리가 통계적인 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인과관계로 해석하기 위해서 X라는 거를 내가 선택해서 넣었는데 그 X라는 게 절대적인 거에 아니다. 내가 X는 결국 연구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행복에 뭐가 영향을 미칠지를. 그러나 그 선택이라는 게 모든 데이터에 다 적용 가능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북한 사람 행복이 다르고 남한 사람 행복이 다르듯이. 그러나 자, 여기 지금 머신러닝에서의 회귀는 조금 다릅니다. 자, 이때 우리가 머신러닝에서는 독립 변수를 수집 가능한 변수를 다 수집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차원이에요. 예를 들면 x가 3개가 아니라 x를 수집 가능한 x를 다 넣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수학적으로 x n개라고 표현하거든. 자, x1, x2, x3, 세 번째 x, 네 번째 x 쭉 넣다가 이제 무한대 x를 넣는 거죠. 수집 가능한 모든 x를. 그렇게 해서 자, 종속 변수인 y를 예측하는 요 하나의 요 관련 식을 만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지금 체중이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체중과 식사량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분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식사량은 체중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니까 이때 체중이라는 게 x가 되는 거고요. 아, 미안합니다. 그 체중이라는 게 영향을 받는 거니까 체중이 y가 되고요. 식사량이 x가 되겠죠. 그렇죠. 식사 횟수가 많아지면 체중이 느니까. 자, 머신러닝에서는 자, 이런 지금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의 데이터를 계속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식사량이 많아지면 체중이 증가하고 식사량이 감소하면 체중이 감소한다라는 현상을 계속적으로 계산을 해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서 지금 독립변수인 식사량, 종속변수인 체중 요 두 가지 지금 두 가지만 쓰면 이게 이제 우리가 1차원 방정식이거든요. 1차 방정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두 개의 관계성을 파악을 하는데 이 x를 가능한 많은 x를 찾아서 우리가 y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좀 한계점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통계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회귀 분석에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귀 분석 자체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라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자, 제일 첫 번째 오해.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misunderstanding은 뭐냐면, 첫 번째는 회귀 분석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인과관계처럼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가정하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단지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줄 뿐이에요.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주는 거예요. 음.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값이 모두 다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뒤에서 오늘 아마 못 다루면 다음 시간에 다룰 텐데 회귀 분석에서의
성능 값을 얘기하는 여러 지표들이 있어요. R 스퀘어나 뭐 이런 거. 이제 그 값이 어떨 때 쓰는 건지 제가 좀 가능한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뭐 구도 핏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얘네에 들어가는 X나 Y가 모든 어떤 참 사실에 가까운 어떤 메커니즘을 계산하는 인과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틀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 데이터 내에서.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모델링 해주는 거예요. A가 반드시 B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을 그냥 검증하는 거예요.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남한에서는 맞는데 북한에서는 틀릴 수도 있다고. 북한에서는 오히려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행복의 기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영양이 남아 돌아가고 살이 찌니까 비만이 생겨가지고 다이어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다른 거라고요, 이게. 따라서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적합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적합성. 이거는 뭐냐면 아까 구도 피트니스인데 데이터하고 모델이 얼마나 맞아 떨어지냐. 떨어지냐. 예,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아까 뭐 비슷한 얘기예요. 행복을 제가 행복을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뭐 첫 번째 뭐 급여, 두 번째 뭐 직업, 세 번째 뭐 타인에 대한 시선 이렇게 했으면 이게 지금 남한에선 적합도가 높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세 개 변수만으로도 그 행복이라는 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적합도가. 근데 북한에 가봐요. 북한은 직업을 내가 선택을 못 한다고요. 당에서 정해준다고요. 그럼 북한에서는 직업의 선택, 뭐, 연봉,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행복에. 거기서 배불리 먹는 거,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죠. 그게 우리 적합도가 높다고요. 북한 사람들은 행복을, 우리가 예측할 때. 적합성이라는 게, 그래서 모델하고 얼마나 맞아 떨어지는데, 이게, 소위, 이 결과만을 또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결국 이게 이 분석 방법이 적절했는지는 한마디로 연구자 자신이 판단해야 되는 거야.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북한 사람한테 연봉, 뭐 직업의 뭐 높고 낮음, 뭐 그다음에 외부 사람의 시선 이 변수를 쓸 것이냐, 남한 사람한테 반대로 쓸 것이냐에 대한 적합성은 수학적으로 계산은 가능한데 절대적인 게 아니다. 결국은 연구자가 잘 선택해야 된다. 그 말씀 좀 미리 드리겠습니다. 4분 남아버렸네. 마지막 요 슬라이드만 빨리 얘기할게요. 자, 이 슬라이드는 우리가 뭐냐면 회귀 분석을 활용해서 아까 부모의 키 얘기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식의 키를 관계를 설명한 하나의 예시입니다. 자, 결국은 뭐 독립변수 x를 통해서 y를 예측하는 거고요. 이때 우리가 하나의 선을 그려요. 이게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직선을 그려요. 그 왜 직선을 그리느냐? 직선이 해석하기 가장 쉽거든. 해석하기 해석이 쉬워요. 라인으로 그리는 건. 네. 그래서, 자, 지금, 사실은 이제 그 모델 중에서, 회계 모형 중에서 곡선도 있어. 우리가 이것을 non linear 또는 이제 스플라인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그걸 다루진 않을 거예요. 저희 수업에서는. 단순히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긋는 건데, 결국은, 자, 이렇게 예를 들면, 부모하고 자식의 키, 이렇게 했을 때,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머니 키 플러스 13 플러스 아버지의 키를 넣었더니 남자의 경우에 키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남자의 키가 어떤 숫자로 나오겠죠. 이 모델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키나 아버지의 키가 아닌 다른 요소들도 숨겨져 있는 다른 무궁무진한 요소들이 영양 상태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이 아이의 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따라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말씀 마지막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단순 회귀 모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왜냐? latent variable, latent factor. 숨겨져 있는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영향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그래서 단순 회귀라는 거는 1차 방정식이에요. 뒤에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x가 하나 쓰인 거예요. 1차니까 변수가 하나 쓰인 거잖아요. 단일 변수잖아요. 1차원이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단일 변수 하나만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다. 모든 현상들이라는 게, 예, 세상에서는 그런 이제 계산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잠시만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녹화를